계속 보도록 하죠. 계속. 자, 건부지 낮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건물 있으면 건부지. 없이 깨끗하면 낮이. 일반적으로 건부지의 가격과 낮이 가격을 비슷하면 비교하면 낮이 값이 높아요. 건부지가 낮게 되면 선생님 건물세가 더 비싼 거 아닌가요? 건물 때문에 그래요. 토지끼리만 비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토지가 10억 건물이 40억에서 50억짜리인데 이건 토지만 12억. 그러니까 토지끼리만 비교하면 낮이가 높다는 겁니다. 이 말은 건물이 들을 수 있는 토지는 건물에 의해서 사용 수익이 제한되기 때문에 제유효 이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건물 있는 건부지 가격이 더 낮게 평가되는 건부감가가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듯이 모든 이런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 조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동안 이게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 건물 있는 경우에 가치가 높게 되는 증가 발생하는데 이게 예외적인 조항인데 어떤 경우에 발생하게 되느냐 하면 어떤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규범, 제한하는 규제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건물에도 깨끗한 낮이 깨끗한 도시고요. 여기는 건물이 있는 건부지예요. 다 쓰러져 가는 그런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상태에서 이 둘만 볼 때는 이게 더 유용해요. 건물을 채우시면 되는데 이건 걸고 채워야 되잖아. 그런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럼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철거 비용이 들어가면 이게 더 철거 비용보다 더 가치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별 상관없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토지가 없으니까. 토지가 있으면 제가 만약에 토지가 있다면 대통령 바뀌는 시점, 국회의원 바뀌는 시점 매번 적어놔요. 왜? 풀어라. 내 토지를 풀어달라고. 매번 쓰겠죠. 지금 토지 있는 분들은 아마 자기 지역의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였으면 어떤 사례, 정치 변화 조금만 있어도 매번 쳐올리겠죠. 네, 그분 마음 이해합니다. 저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꽁꽁 묶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없으니까 그냥 괜히 억하시며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쌤나서 그런 느낌입니다. 여하튼 언제나 풀릴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이런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되었다고 보도록 하죠.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면 앞으로 해제될 때까지 낮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 건물 면적만큼 새로 짓는 게 가능합니다. 취득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토지를 아까 말했듯이 나는 토지를 이용할 게 목적이에요. 이용도가 높을수록 토지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즉 건폐율 용적률이 높을수록 이용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여기는 새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이걸 걸고 예쁘게 새로 별자같이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가 더 가치가 높다라는 예외적으로 건부증가가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났다 그죠? 자 이제 공지라는 개념을 보도록 할게요. 공지라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한 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 한 필지의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건축이 가능한 지목이 된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면적이 100제곱미터가 있어요. 그 중에서 60제곱미터만큼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고 비워둔 토지가 있죠. 한 필지 면적에 이 비워둔 토지를 공지라고 합니다. 공트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법에서 아까 말했듯이 정한다고 했죠. 건폐율이라는 이런 것들이 정해져요. 즉 여기에서 60%만큼 건물을 지어라라고 규정합니다. 이거는 공법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0%는 비워둬야 돼요. 이렇게 건폐율, 용적률에서 비워둔 토지, 그걸 공지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우리 책 64쪽에 나와 있습니다. 64쪽. 동그라미 번에 낮이 밑줄 것이고, 두 번째 줄 끝에 밑줄 것입니다. 낮이라 하면 다음부터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무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밑줄. 개인지, 저지 이런 표현들은 언제나 하겠지만 지금 다루지 않아도 됩니다. 2번 건부지 밑줄.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물, 구축물 등의 부지로 사용되는 택지를 말한다. 이미 건물이 들어선 토지입니다. 이어 밑줄. 건부지의 지상물이 제유효이용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건부지의 효용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가격이 저하되는 이를 건부감가라 한다. 원칙입니다. D급. 개발 제한군 내에서는 건부지를 낮보다 높게 평가하는 수가 있다. 이를 건부정가라 한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건축 공지 위주 것이고 건축법에서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공지라 하면 여기까지 위주. 건축 면적을 제외한 비어있는 토지를 공지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법적 용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학문적, 경제적, 부동산 활동에서 사용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택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건부지, 나가지 이런 표현 씁니다. 일반적으로 나대지라는 말을 많이 쓰죠. 나지이면서 지목이 된 토지를 나대지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내용들이에요. 사회, 학문, 경제,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뭘 볼 거냐면 필지라는 개념과 획지라는 개념을 볼 거예요. 필지라는 용어가 있고 획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필지는 뭐냐면 말 그대로 법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에서 즉 등기법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개념이 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획지는 뭐냐면 경제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함께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우리는 획지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필지와 획지가 동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사례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토지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 토지입니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위에 집을 이렇게 하나를 딱 지었어요. 이렇게 되면 토지 하나에 똑같이 이용되고 있죠. 이런 경우는 뭐냐? 1 필지, 1 획지.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피스텔을 입주했습니다. 오피스텔을 입주했는데 오피스텔 한동 건물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한동 건물이 있는데 이 토지가 하나의 토지일 경우도 있지만 이 토지가 여러 개의 토지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의 아파트에 등기부를 출력해보면 아파트 그 넓은 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 여러 개의 토지에다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1번지, 2-2번지, 3번지 이 필지가 모여가지고 한 동의 건물을 만듭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소유권은 3개, 이건 3필지입니다. 이용되는 건 하나, 즉 이거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 1획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이유가 없는 거죠. 반드시 그럴 이유는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볍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5쪽입니다. 동그라미 1번 필지 위주 것이고 두 번째 줄입니다. 토지의 등록 단위며 등기법상의 등기 단위가 밑줄. 동그라미 2번 획지 위주 것이고 중앙부도 밑줄입니다. 획지는 이용을 상정하는 구획되는 경제적, 부동산학적 단위 개념입니다. 따라서 획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두 번째 밑줄은 이게 기출지문이에요. 그대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필지 획지도 맞고 넘어갈게요. 66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법지라는 표현과 빈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지 그리고 빈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둘은 서로 반대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지는 뭐냐? 법적인 소유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이것 거의 없는 토지, 활용시간 거의 없거나 낮은 토지를 우리는 법지라고 말합니다. 법적 소유권 인정에 대해서 법지라고 말합니다. 빈지는 반대 개념이 되는데 이 빈지는 바닷가 토지를 말합니다. 빈자가 바닷가 빈자인데 이게 용어 정리가 끝났어요. 빈지는 바닷가 토지라고 용어 정리 충분히 아주 오래전에 끝났는데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아직도 빈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알아놓아야 되겠죠. 이거는 법적인 소유권은 없습니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할 수 있는 이건 굉장히 높은 토지, 활용시가 높은 토지, 이걸 빈지라고 말합니다.
하나씩 책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법칙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위에는 A 소유 토지고요. 밑에는 B 소유 토지입니다. 이때 이 경사면의 토지, 이 경사면의 토지를 우리는 법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사면 토지가 법지가 되는데 그러면 A의 지적 도면을 출력하게 되면 A의 지적 도면은 여기 그림 좀 이상하네. A의 지적 도면은 여기까지 인정입니다. 즉 여기는 A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요겁니다. 즉 이 경사면의 토지는 이 경사면 말합니다. 이 경사면의 토지는 A의 지적 도면에 나타나죠. 지적 도면에 나타난다는 것은 A의 소유권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도면에 나타낸 거죠. 면적을 측량해서 나타낸 거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측량할 때는 경사면 토지는 하단을 기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위에 사람 토지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A의 법적인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A는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이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사면 토지는 일정 높이와 그 다음에 일정한 이 경사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걸 옹벽 또는 방벽을 설치하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걸 꽉 쓰지 못하게 메워놓는다. 무너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 시비는 없다 이런 뜻이죠. 즉, 내 거는 맞지만 내 소유는 맞지만 내가 세금도 내야 되지만 쓸데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게 법지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빈지는 뭐냐? 바닷가 토지를 말하는 건데 여기까지 법원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면 여기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바닷물이 작게 들어오면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면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여기는 바다가 됐다, 육지가 됐다 말하는 갯벌입니다. 여기는 간선지 갯벌을 말하는데 여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빈지라는 바닷가 토지 요 부분을 말합니다. 즉 바닷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만조수위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태풍이 치지 않으면 여기까지밖에 바닷물이 안 들어가요. 바닷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점이 요겁니다. 이게 바닷물이 안 들어오는데 여기부터 토지 소유권을 등록한다는 건 위험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좀 띄워서 여기부터 법원의 시기에 등기되고 도면에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기는 청량도 안 되고 도면도 안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토지를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바닷가 토지 빈지라고 말하는데 이 토지가 왜 활용시행이 높느냐. 예를 들어서 이 집이 A가 여기 집을 사고 있다고 봅시다. A에 자기는 여기까지 등기가 되어 있지만 요거는 자기 앞마당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지적도면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바닷가를 이게 만약에 백사장이야. 해수욕장 앞이 쫙 멋지고 그런 거예요. 옆에다 해수욕장이에요. 예측이죠. 여기만 집이 있어서 이렇게 있다고 볼 때 여기 들어가려면 이렇게 통해야 들어가지 않을까? 이게 파라솔 놓고 빌려주고 대여받을 수도 있어요. 왜? 이 집을 통과하려면 내가 이 집을 통과할 방법이 없으니까. 또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과메기 같은 거, 요즘 과메기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말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죠. 즉 내가 세금도 안 내고 내 땅도 아니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토지가 이런 걸 빈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시기는 높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 책에 그림도 친절하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62쪽 보죠. 동그라미 걸립니다. 법지 위주 것이고 법으로는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활용시기로 적은 토지를 말한다 위주 것이고 기역 끝에 경사된 토지 부분 위주 동그라미 걸립니다. 빈지 위주 것이고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에 해변이 있는 토지를 말하며 활용시기로 있으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위주 것이고 밑에 그림을 참고 삼아 보시면 됩니다. 자, 8번입니다. 맹지 대지에서 간단히 밑줄을 보도록 할게요. 맹지 위주 것이고 타인의 토지를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력도 가지지 못한 토지 2번 대지 위주 것이고 타인의 토지를 둘러싸여 있으나 좁은 통로에 의한 접촉면을 가지고 있는 자로와의 토지를 말한다. 밑줄. 좀 내용이 좀 간단하다. 그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인데 여기서 나오는 맹지와 대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대지는 저기 있는 대지하고 다른 겁니다. 둘 다. 글자가 한자가 다른 거예요. 자, 맹지는 어떤 느낌이냐면 도로가 있으면
이렇게 있는 토지. 이 토지를 도로에 접하면 이런 토지를 맹지라고 말합니다. 건축법상 건축이 안 돼요. 대지는 뭐냐? 이런 자로의 토지, 이런 모양의 토지, 도로에 좁게 접하고 있는 이런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이게 자로 모양 대자가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 두글두글 했기 때문에 자로 모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로 모양 대자가 있어서 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은 공환지, 유유지, 휴환지가 있습니다. 공환지 그리고 유유지, 휴환지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먼저 공환지는 도시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방치되는 토지를 공환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가다 보면 이게 주택이 세집이 싹 들어서 있어요. 그런데 집이 들어서 있는 가운데 해가지고 여기에 잡초가 무성하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상추나 깨를 심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집지는 타기가 딱 왜? 구조를 보면 딱 아는 거야. 빈타 아니야. 그러니까 그림이 이런 거죠. 집이 들어서 있고 집이 들어서 있고 뻥게 있고 또 집이 들어서 있어요. 딱 보면은 이게 딱 표가 나요. 이렇게 요 한 필지야. 집지는 딱이야. 그런데 이 건물 주인이 한 5년 정도 집을 안 주고 가만히 방치합니다. 여기에 깨 심고 상추 심고 있어요. 이런 토지를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공환지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 토지를 가만히 비워두고 있을까요? 투기 목적인 거죠. 투기 목적인 거죠. 집 짓는다고 토지를 매입했거나 토지를 풀어받았으면 집을 지어야 되잖아. 5년 동안 안 짓고 뭐 한다고? 투기 목적 받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도시 토지로서 장기간 방치된 토지를 공환지라고 말합니다. 자, 유유지와 휴환지는 약간 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혼돈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 첫 글자로 답합니다. 두 번째는 문별도 주의하세요. 첫 글자 보는 이유는 유유지, 유는 뭐냐? 논리는 우리가 노는 거 유원지. 예전에도 유, 논다, 놀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논리는 얼러리 끌러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느낌으로 놀리는 게 아니고 방치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 놀리느냐?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는 거죠. 자, 이거는 농촌 토지입니다. 유유지, 휴환지는 외곽지역의 토지입니다. 외곽토지, 예를 들어서 농어촌 공사로부터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내가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 왜 5년 동안 농사를 안 짓고 가만히 토지를 놀리고 있냐? 나쁜 놈. 목적은 뭐죠? 요겁니다. 그래서 공환지와 유유지는 둘 다 투기 목적의 토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얘는 유, 논리는 이걸 바로 시해야 됩니다. 휴환지는 뭐냐? 휴식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토지가 이 휴환지라는 거는 이 대부분의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몇 년 동안 농사를 짓게 되면 땅의 에너지, 땅의 영향으로 대부분 장부로 이동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땅을 한 6개월 정도 가만히 방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연 지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다가 잠시 쉬는 휴경, 이걸 휴환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보면은 휴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처음하고 끝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 보시면 공환지 10번입니다. 공환지 위줄 것이고 도시 토지 윗줄, 오른쪽으로 장기간 방치 윗줄, 두목전한 뜻입니다. 2번 유유지의 윗줄 것이 오른쪽이죠. 유유지의 유 동그라미,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윗줄, 휴환지 휴 동그라미, 오른쪽에 정상적으로 시기하는 토지 밑줄. 자, 대략 어떤 느낌인지 감을 잡으셨죠? 이렇게 가벼이 보시면 되고 밑에 문제도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만 할 겁니다.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하는 게 뭐냐? 두 번째 주제인 토지의 분류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그게 뭐냐? 68쪽입니다. 주택의 분류입니다. 주택의 분류. 자, 이제 주택의 분류하기 전에 자, 지금 하고 있는 가본이 우리 부동산 총론, 일단은 총론이죠. 총론에서 오늘 4개의 주제를 뽑아줍니다. 그 중에 2개를 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뭐냐? 가장 먼저 했던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하는 거. 기억나죠? 복합 개념 부동산 뭐가 떠올라야 되죠? 경기입니다. 자, 두 번째가 금방 한 내용이죠? 토지의 분류입니다.
세 번째가 지금 할 겁니다. 주택의 분류하는 거예요. 이걸 할 거예요. 세 번째 주제인 주택의 분류를 다루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택의 분류, 주택은 크게 둘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단독주택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 페이지는 68쪽입니다. 68쪽 펼쳐 놓으시고 저를 보시면 되는 거죠. 항상 좀 더 표기해 드릴 테니까 단독주택은 다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말 그대로인 단독, 그리고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쌤, 공간은 어떻게 할까요? 이건 지금 제가 규정을 따르고 있는 건 뭐냐면 주택법. 주택법에서는 단독주택은 요거 3개입니다. 건축법에서는 요거 3개에다가 공간이 붙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연립주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쌤, 기숙사는요? 네, 주택법에서는 여기서 끝입니다. 주택법에서는 기숙사가 주택이 아닌 주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얘를 공동주택에 넣어놓습니다. 이는 미세한 차이. 이건 이 자세한 게 미세한 차이가 느껴지는데 이게 좀 더 공부하고 싶죠? 네, 공법 시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공법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들이에요. 공법에서는 아주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친절하고 열심히 다루게 될 겁니다. 우리는 뭐냐? 이걸 왜 하느냐?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얘와 얘는 확률이 50% 확률이 있잖아요. 얘는 3년, 5년에 한 번씩 나와요. 예. 3, 4년에 한 번씩 나오는 놈이 요아입니다. 그래서 얘는 오늘 하잖아요. 그러면 3, 4월에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이해하시겠죠? 3, 4월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참고적으로는 가볍게 지금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차례대로 볼게요.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단독주택이고요. 다중주택 볼게요. 다중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660은 평으로 하면 200평 정도 돼요. 3.3으로 나오면 되는 거니까.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되느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입니다. 면적도 똑같아요.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똑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그럼 구분할 기준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 다중주택에서는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여기는 독립적인 주거가 안 된다는 조항이 들어요. 독립주거 안 된다는 거는 얘는 뭘 생각하시면 되느냐? 고시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원룸을 얻었다. 이 원룸이나 주택을 얻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살든 내가 그걸 사든 매입하는 어떤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잠도 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사도 할 수 있고 무릎 샤워에는 치사 세면이 가능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여기에서 다중 고시원에서는 잠은 자고 먹는 거는 이 공동장소를 이용해야 되고 씻는 것도 공동장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독립적인 주거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안에서 모두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런 경우를 우리는 다중주택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은 뭐냐면은 요거는 유사한 개념이 여기다가 19세대 이하라는 규정이 들어가요.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느냐 하면 얘는 19세 관람 불가예요. 19세. 그렇게 해서 19세대 미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굉장히 심한 것이 있느냐?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느낌인지 감을 한번 잡아볼게요. 계산의 변화율을 23대로 볼게요. 23대고요. 그 다음에 전체 면적은 660이라고 볼게요. 나오면 방 하나의 면적이 얼마 돼야 되느냐? 대략 33 제곱미터 나오죠? 33 몇 평 정도 되죠? 10평. 이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바라보는 최고 주거 수준이에요. 즉 10평이 안 되면 잠자는 공간, 지사 공간, 그 다음에 세면 공간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최소한 물론 내가 서울 같은 집에 5평에 잠자고 씻고 다 집어넣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서 좀 그게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최저 주거 수준이 10평 정도예요. 그거에 만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19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이 만약 없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상상을. 그러면
내가 원룸을 짓는데 이 정도 하면 10평 정도 나오는데 6평짜리 원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내가 거기에서 치사를 하고 살아가는 나는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19세대. 즉, 최대한 요 정도 면적, 10평 정도 공간이 되어야 일반적으로 쓰는 게 가능하다. 먹고 자고 씻고 가능하다라고 본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다 중요한 건 끝났어요. 자, 이제 공동주택 볼게요. 공동주택은 아파트에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택의 총수가 5층 이상입니다. 끝. 면적 기준 없습니다. 5층이 넘으면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이때 선생님 질문한 것도 5층 건물인데요. 1층, 2층은 상가고요. 3, 4, 5층 요거만큼 주거시설이고 여기는 상가가 있네요. 그럼 5층이니까 아파트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부 다 요 3층, 5층은 전부 다 주택으로 쓰이는 청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주택으로 쓰이는 청수가 몇 층이죠? 3층의 층이니까 다주가 아니고 다가옵니다. 아셨죠?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연립주택은 어떻게 되느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660제곱미터인데, 자,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입니다. 똑같죠? 면적은 660제곱미터가 이하입니다. 자, 여기서 면적이라는 모든 게 대부분 이하 이상이죠. 얘 하나는 이상이고 전부 다 뭐죠? 이하죠. 전부 다 얘네. 여기는 이상해 버리면 660 부딪히죠.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여기는 단 한 번 초과라는 말을 씁니다. 오직 연립에서만 면적의 초과라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잘 암기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지문에 전부 다 이상 이하가 나와요. 이상이하가 전부 다 나오는데 초과는 이게 한 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 둘에서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어떤 거냐면 다세대보다는 연립이 더 규모가 더 크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대부분 다세대보다 연립이 더 규모가 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암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수치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수치를 암기해 놓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공법에서 주택법에서 이력이 나오면 또 이게 암기에 진로가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좀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부분에서 분명히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점수 볼게요. 3층, 4층, 5층 끝. 면적 볼게요. 660 말고 면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중요합니다. 어려운 게 전혀 없죠? 이런데 왜 못 외운다 그러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3층, 4층, 5층 끝. 면적 660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분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배경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을 이야기한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자, 내가 원룸 같은 애들을 집을 지었습니다. 원룸 같은 애들을 지었는데 이게 몇 층이냐? 3층. 면적은 660 이하입니다. 자, 똑같은 경우입니다. 똑같은 이런 상태에서 내가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었는데 똑같이 청수는 3층이고 면적은 660 이하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첫 번째, 이건 독립된 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주는 아닙니다. 그리고 면적은 660 이하니까 다가구 아니면 다세되겠죠. 왜? 연립은 660 초과입니다. 그럼 이거는 다가구 아니면 다세인데 선생님 다세는 4층이잖아요. 4층 이하에는 3층이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 둘 지금 말한 3층이면서 면적이 660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언뜻 외관상으로는 여기 말하는 다가구와 다세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관으로 봐서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등기를 봐야 됩니다. 등기를 보면은 얘를 어떻게 등기가 되느냐 하면 얘를 통으로 등기합니다. 얘를 통으로 등기한다는 것은 이걸 하나의 등기 대상으로 보고 등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단독 등기라고 합니다. 이때 얘는 어떻게 등기하느냐? 101호 따로, 102호 따로, 201호 따로, 202호 따로 등기부가 몇 개 있을까요? 6개 있죠. 이렇게 따로따로 등기하는 건 뭐라 하냐면 세대별 구분 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선생님 내가 세를 얻으려면 뭐 하는 거예요?
재현을 때는 이러나 저러나 똑같아요. 차이 없어요. 재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매에서 발생합니다. 매매할 때 얘는 100kg만 따로 팔 수가 없습니다. 등기가 돼 있잖아. 그러면 얘를 팔려면 통으로 매매를 해야 돼. 얘는 100kg만 별도로 매매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해하시겠다, 그죠? 그렇게 구분되게 되어 있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우리가 나중에 암기입니다. 개론 암기라고 말을 해주는데, 시험에서 어디서 잘 나오느냐 하면, 단독주택의 종류, 이거. 공동주택 이렇게 나올 때, 아파트 연립이 단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다 압니다. 어디서 헷갈리느냐? 다주, 다가구, 다세대에서 헷갈립니다. 대부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분류를 볼 때는 다에서 헷갈려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그냥 외워야 됩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만, 어떤 느낌 보시면, 세대라는 단어 보세요. 단어.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전부 다 이런 세대별로 듣기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듣게 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 원룸 형태로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룸이라는 것은 그 주택법상의 용어가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용어. 지금 말하는 것은 주택법의 용어를 말하는 겁니다. 주택법에 다가구냐, 다세대냐라는 부분은 등기의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듣게요. 세대를 듣기. 그래서 세대라는 단어를 가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라는 번호를 보지 말고 세대라는 단어를 보라 이 말이에요. 세대를 구분 듣기. 그런데 위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통으로 듣기가 되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이 암기로 쉽게 가능하다는 거죠. 에이, 다가구, 다주, 다시 헷갈려 죽겠네. 그렇게 해서 막 찍어놔서 다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했듯이 대부분의 법적 내용, 대부분의 이론적인 배경은 이 법이 만들어지는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해하면 암기가 좀 수월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완비하려고 그러지 말고 막 써내서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등기의 관점으로 이렇게 줄을 구분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첨수를 보고 면접을 보면 굉장히 쉽게 암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주 보아서 암기하다. 쓰면서 이거는 그런 무지막지한 거 하지 말고 자주 보면서 듣고 하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68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68쪽에 주택의 분류, 가로 1번, 단독주택 위주. 동그라미 1번, 제목에 단독주택, 2번 다중주택, 3번 다가구주택, 4번 공간 위주. 다중주택에서 니은 독립된 주거인들을 갖추지 않은 것 위주. 독립된 주거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D급 두 번째 주입니다. 660제곱미터 이하. 세 번째 3계층 이하. 자, 지금 우리가 뭐랬는지 요거 할 겁니다. 독립주거가 아니라 3계층 이하, 660 이하 여기다 밑줄 본 거예요. 그 밑에 다가구주택 밑줄, 기역 중간쯤에 3계층 이하 밑줄, 니은 끝에 660 이하 밑줄. 그러니까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밑줄. 자, 지금 요걸 말하는 거죠. 다가구에서 3.620 19세대 이하. 여기에다가 밑줄을 넣은 겁니다. 오른쪽입니다. 공동주택 위줄 것이고,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아파트, 동그라미 연립주택, 3번 다세대주택, 4번 기숙사 밑줄. 제목이만. 아파트 동그라미 1번입니다. 5계층 이상 밑줄. 자, 이거 말합니다. 아파트는 5계층 이상 이게 더 밑줄 겁니다. 연립주택은 두 번째 줄입니다. 중간 660 밑줄 것이고 초가 동그라미. 층수가 4계층 이하 밑줄. 요런 거죠. 4계층 660의 초가 동그라미인 겁니다. 3번이죠. 다세대의 밑줄 것이고 첫 번째 끝에 660 이하 두 번째 줄에 4계층 이하 밑줄. 4.660 여기다 밑줄 건 겁니다. 물론 밑에 요거는 요약 정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얘들을 보면서 익숙하게 해야 되는데 얘는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32회 때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다루고 나서 다음에 다룰 가능성이 많이 없을 거예요.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년 동안은.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그렇게 분류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종론에서 네 가지 주 중에서 세 가지를 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는 뭐냐? 토지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자, 얘는 정리하자면 얘 둘은 2년에 한 번 걸리라고 말했죠. 얘는 3년에 한 번이잖아요. 토지의 특성은 뭐냐? 얘는 10년 동안에 10번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토지의 특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의 물리적 특성이 있고요. 토지의 기본적 특성이 있는데 얘가 9번, 얘가 한 번입니다. 10년 동안. 그러면 토지의 특성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걸 아시겠죠? 매년 나온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작년도 나왔고 재작년도 나왔어요. 여러분 시험지는 33회, 그 다음에 34회도 매년 나올 가능성이 언제나 제일 높았죠. 종론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놈이 요놈.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여기에서 토지의 물리적 특성을 말합니다. 이 물리적 특성은 거의 매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매년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놈을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책 70쪽이 있습니다. 자, 70쪽에 보시면 토지의 특성에서 자연적, 기후적 특성이 나와 있다. 그죠? 요걸 다루고 있는데, 자, 세부적으로 자연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간단하게. 자, 토지에, 지금 하는 거 뭐냐? 토지의 자연적, 물리적 특성입니다. 토지의 자연적, 물리적 특성은 본디 토지가 가지고 있는 변하지 못하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 이걸 자연적, 물리적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물리적, 본원적, 그 다음에 불변적인 이런 선천적인 특성은 첫 번째, 부동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는 물리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비이동성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토지가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대구의 토지를 단락해가지고 서울 강남으로 옮기고 싶어. 불가능하겠죠? 토지 한번 떼볼까요? 불가능합니다. 지구 겉표면을 말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다면 불가능하겠죠. 토지 이동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다, 이동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토지가 가지는 성질을 부정성이라고 합니다. 이 부정성은 대부분의 재화들은 수요 공급 간의 연결입니다. 수요 공급 간의 연결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재화들은 사람들이 수요에 대한 발상이 나타나게 되면 공급업자가 공급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앞으로 소비자들이 친환경적인 또는 연비가 저렴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대해요. 그러면 자동차 공급회사들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도태가 되니까. 그래서 언제나 경제활동은 수요 공급과의 긴밀한 연결이에요. 그런데 토지는 사람들은 토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토지는 지구의 그 표면을 말합니다. 토지량은 증가하지 못한다. 이 말을 비생산성이라고 합니다. 즉 생산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수요를 아무리 그래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대부분의 재화들은 사용함에 따라서 양의 또는 가치의 감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수업할 때 써온 분필 같은 경우로 어제 수업 뭐 했다 그랬죠? 중기사법? 네, 중기사법 선생님이 영화도 썼겠죠? 다 알아먹었다라는 겁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다 알아먹죠? 근데 토지는 아무리 써도 양이 줄어들지 않아요. 토지는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토지가 있었죠? 선생님, 그 토지, 지구를 누가 만든 그런 거 말하지 맙시다. 우리 논어의 수준이 굉장히 많으니까 사람에 따라 너무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말하다가는 싸움 받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탄력적이고 굉장히 편안해 합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때는 설날을 갑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를 갑니다.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초파일에는 절에도 갑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에는 성당도 갔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그곳을 잘 못 가게 됐었어요. 그건 성당을 갔는데 그날 달걀 주는 날에 뭔지 알죠? 부활절입니다. 달걀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깨먹겨리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하여튼 그림 그린 달걀을 주는 날입니다. 물론 그날 달걀 주는 걸 알고 갔겠죠 내가? 그런 정도 없이 정당을 가려고 이럴 수가. 다 정부 입사하고 가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달걀 하나 먹을 보려고. 그런데 제 이름도
까먹지 않습니다. 시꺼멓게 생긴 그 초등학교 같은 반 친구가 있어요. 시꺼멓게 생기는데 이름이 남자인데 이름이 미희야. 이름이 미희. 남자는 이름이 미희야. 미희 너 조심해. 하여튼 얘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 달걀 먹으러 왔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말이 너무나 상처가 되잖아. 왜 사실이니까. 그죠? 그때부터 어린 마음이 얼마나 부끄럽고 쪽팔렸겠어. 그때부터 제가 성당 안 갔습니다. 만약에 열심히 갔다면 제가 세례명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러지 말아라. 잘려니까. 자, 여하튼 저는 다행하게 갔는데 이런 것들은 논란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 만드는지 몰라. 관심 없고. 여하튼 인간이 맺는 건 아니잖아. 도저히.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양을 늘릴 수가 없어. 그게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영속성이라는 거는 토지를 써도 쓰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미야 그 열받아가지고 얘가 뒤에 한번 만났는데 여전히 얼굴은 시꺼맸습니다. 그런 데서 있습니다. 자, 영속성이라는 건 토지를 써도 쓰도 양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비소모성이라고 말합니다. 소모되지 않는다, 줄어들지 않는다, 영원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토지의 성질이 있는데 그놈을 개별성이라고 말합니다. 개별성이라는 말은 토지는 모든 토지는 다 위치에 좌표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좌표 이 토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똑같은 토지는 단 하나도 없다. 모든 토지는 개별적이다. 이걸 비대체성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것이 없다 이 뜻입니다. 자, 주의할 게 있대요. 주의할 게 있는데 여기 움직이지 못해. 증가 안 돼. 감가 안 돼. 대체 안 돼. 이것들 전부 다 모든 것이 안 되는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일 때만 안 되는 거예요. 즉 움직이지 못해. 이건 물리적인 이동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고정돼 있다. 증가 안 돼. 이거 뭘 말하느냐? 물리적인 공급의 증가가 안 돼 이 뜻입니다. 영속성 마찬가지입니다. 쓰면 가치가 줄어드는 감가가 일어납니다. 여기는 물리적인 감가가 안 돼 이 뜻입니다. 얘는 마찬가지. 대체할 수 없어. 어떤 대체가 안 되느냐? 물리적인 대체가 안 돼 이 뜻이에요. 아, 복잡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네 가지는 토지의 물리적 특성이죠. 돌려서 말하면 물리적 특성은 안 돼, 끝. 물리적인 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물리적 이외에 다른 거는 가능한데 물리적인 건 안 된다. 물리적으로 이동이 안 된다. 그게 뭐죠? 부동산. 물리적으로 증가 안 된다. 그게 뭐죠? 부정성. 물리적으로 감가, 소모 안 돼. 영속성. 물리적으로 대체가 안 돼. 이해하시겠나요? 아, 어려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결론은 뭐다? 물리적인 거는 안 된다. 끝. 왜? 이거는 전부 다 무슨 특성이야? 물리적 특성이니까.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적 특성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태에 이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요거 말합니다. 다시 물리적으로 이동을 못한다. 그게 뭐죠? 부동산. 물리적으로 공급의 증가가 안 된다? 부정성. 물리적으로 써도 소모되지 않는다? 영속성. 물리적으로 똑같은 게 없다?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자, 어렵다 싶다? 별로 어렵지 않죠? 쉽죠?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한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네. 이건 원래 시험에 나온 게 그럼 왜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느냐?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것 때문에 나타난 파생 현상이 있어요. 이 증가 모식이니까 이것 때문에 나타난 파생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파생. 이거에 따른 파생 현상이 어떤 거냐? 그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시간이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연습 끝났다 그죠? 좀 쉬었다가 시간 안 주셔도 됩니다. 시간 안 주셔도 됩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으로 좀 쉬겠습니다.